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벌써부터 이제 영상 댓글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어떤 인사 말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올해 2023년의 인물은 누굴까? 타임지에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제 영상에 이제 좀 많이 다뤘다라는 개념을 따라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나이 한 이제 50, 한국 나이로 51인데, 어떤 면으로 봐도 그냥 극적인 면으로 보든 아니면 냉정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든 금융적인 측면이든 어떤 측면에서 봐도 2023년도에 가장 핫한 인물은 박순혁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했던 사건도 박순혁 작가가 만든 거죠. 예. 물론 2023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나라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만한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게 역사에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해야 남는 거고 잘 못하면은 상당히 트래지틱하게 남겠죠. 그리고 이런 정치권에 나왔던 인요한 씨라든지 이준석 이런 분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로 될 것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남으실 분은 제가 봤을 때 박순혁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분을 이제 안 게 9월 정도 돼요. 9월. 이전엔 아예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라는 것이 이렇게 뭔지도 그게 그렇게 공매도라는 것은 어떻게 시사 옛날에 어디 시험 보고 할 때 20대 때 그럴 때 이제 시사적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금융 카르텔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영화 미국 영화 나오는 빅쇼트라든지 마진콜 같은 어떤 그런 금융 카르텔 세력은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그게 한국에서 그런 공매도 카르텔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도 몰랐고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다만 그냥 거대 자본이 상당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금융공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일반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기술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이런 건 있었죠. 이제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제 투기자분들이 미국이 이제 그 금리가 쌀 때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금리가 쌌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쌀 때 우리가 저금리, 제로금리 때 돈을 왕창 쉽게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쉽게 돈을 빌려서 아시아라든지 이런데 그 돈을 빌리는 걸 가지고 이제 주식 차익을 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런 어떤 공매도인지 이런 것들로 돈을 많이 벌어갔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죠.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일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겠구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상당히 불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진금융이라는 사람들이 200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의 금융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물론 92년도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선진 금융 자본이라는 자들이 저도 이제 외국계 금융사에 있었지만 그 선진 금융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실제로는 뭘 이용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웃 오브 레이트,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상황,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이렇게 법으로 딱 막아져 있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왜 한국이라든지 뭐 태국, 뭐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일본까지는 아니지만 일본도 사실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금융은 후진국이니까 한국, 일본, 뭐 대만,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뭐 홍콩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워낙 영국 영향이 강하니까. 뭐 그러고 하면 인도네시아니 뭐 이런 나라들, 태국, 뭐 동남아시아들 이런 데서 그냥 활기를 쳤던 거야.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아주 미흡한 어떤 시스템, 감독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국계 금융 자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 갔었던 것이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온 외환위기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외환위기도 그때 미국계 금융 자본들이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태국 같은 데서 이제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면서 장난치다가 결국은 거기 남아있는 국가들만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 돈 장난치는 게 가장 먼저 이제 지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저는 97년도 IMF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돈 장난이라는 것을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것을 그때 이제 한국이 깨달아진 게 IMF로 넘어가면서 강경식 부총리가 막 우리는 펀더멘털이 좋은데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재정 준칙을 정확히 지켜서 나라가 정부 부채가 15%밖에 안 되는데 GDP의 15%밖에 안 되는 아주 건전한 나라인데 우리는 망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막 그때 어린 추미애가 막 뭐라고 욕을 하는데 강경식이 울면서 IMF 그 청문회 할 때 빚이 15%밖에 없는 GDP의 15%밖에 없는 이 나라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알겠다는 거지. 왜? 나라에 빚이 없는 거하고 금융 제도가 불안하고 후진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고, 그리고 이런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았던 거는 나라 자체가 빚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안에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 자체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계들한테 거의 호구 잡혀서 돈을 빨린 거예요. 돈이 빨린 겁니다. 그때 외국계 금융자본이한테 돈을 빨리면서 이제 사실 그 처음 빨렸을 때는 다 빨렸는데 그때 이제 돈을 빨려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아, 이렇게 빨리는구나. 돈을 이렇게 빨아가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터득한 게 이제 97년도 이후부터 터득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뭐 검은머리 외국인들, 검은머리 외국, 그때만 빨았던 돈 빨았던 그 추억을 다시 상기하면서 아, 얘네들은 금융 당국이라든지 정부가 아직도 이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고 있고 얼마든지 호구 잡을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어떻게 보면 상주에 있는 거지. 그 상주에 있는데 이제 직업만 한국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똑같은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벌 뭐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돈 50억 이상이면 공매도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뭐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뭐 부모나 이렇게 누구한테 돈 빌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무슨 캐피탈 뭐 이런 거 하나 어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럴싸하게 프로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친구들도 부사장 사장 시켜놓고 자기도 사장하고 하면서 이제 무슨 캐피탈 이렇게 하면서 하버드 대학 MBA 나왔다 해갔는데 결국 실제로는 불법 동매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뿌려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재벌 2세, 아까 재벌 2세나 또는 지금 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런 기관들이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 위탁 업무를 해준 거지. 신한증권도 사실 그런 것일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다른 방송 때 하겠지만, 그 신한증권도 결국은 그런 유의 사람들, 그런 재벌 2세라든지 그런 쩐주, 그 사람들이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가 우리는 그 증권사 위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증권사가 중개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한 게
신한증권이고, 신한증권은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예전에 또 외국계 쌍용투자증권 전에 쌍용투자증권이 외국계한테 넘어갔더라고요. 그때 외국계 때 아주 나쁜 것들 다 배운 거지. 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까발려 주신 분이 바로 박순영 작가시고, 그 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에코프로라는 어떤 그 2차전지 주식이 상당히 지금 유망하고 쓸만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거대 자본들이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을 거기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증권사에서 본인이 이제 애널리스트도 하시고 30년 동안 그 소위 얘기해서 인플로이로 일을 하셨으니까 그 나으리들, 그 윗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 텐데, 자기가 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어쨌든 간에 처음엔 2차전지가 이제 유망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2차전지를 이제 본인도 이제 수익 말씀드리면 박순영 작가께서 말하시는 정도는 이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증권업계가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있는 CFO들도 박순영 작가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는 얘기인데 박순영 작가도 그때까지는 그 얘기 안 하신 거지. 그냥 2차전지 전문가로서 애널리스트 같은 개념으로 2차전지는 유망하다. 자기도 반도체 같은 것도 해봤지만 2차전지가 유망하니까 지금 사라 했는데 그게 막 올랐잖아요. 그게 올랐는데 그게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오르니까 이제 보통 통상 대한민국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막 오르면 옛날에 누구야 그 셀트리온처럼 공매도 세력 붙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폭락시키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반대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를 깡통차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돈 뜯어가는 거, 이걸 이제 할 거라는 생각이 박순영 작가께서는 동물적으로 드신 거야. 마치 이순신처럼. 아, 외구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응?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셨을 거야.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때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뭘 안다는 거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틀린 겁니다. 이게 나쁜 놈들이 있다. 이 나쁜 놈들을 내가 밝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밥벌이 하거나 돈 벌어먹는데 되게 제약이 되겠지. 예, 왜? 자기 다 하여튼 한수밥 먹었던 사람들이고, 그 뭐, 소위 얘기해서 금양이든 뭐든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증권사에 있던 친구들도 많으실 거고, 선후배들도 있을 텐데, 저 박순영이라는 이 새끼 저거 왜 저런 얘기 막 하지? 야, 저거 뭐 업계 비밀인데 저거 막 얘기하네. 그거 모르는 놈 누가 있어? 다 그거 알면서도 계속 유야유야 무야 넘어간 건데, 새끼가 저거 그거 막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선후배들한테 욕도 먹고, 전에 뭐 증권사 친구들이나 동기들한테 욕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고민을 했을 텐데, 이분은 이제 동물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에 그게 붙을 것이다. 공매도 세력이 붙을 것이다. 왜? 이렇게 급등하면 기계적으로 동매도가 붙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급등하는 정도까지가 될지를 물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렇게 실현이 되니까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부터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냐면 경고를 하는 거지. 너희들 붙지 말아라. 내가 지금 공매도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에코프로에 붙지 말아라 했는데, 공매도 이 세력들은 원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세력들이고, 또 이렇게 급등할 때 돈을 자기들이 또 땡겨야지 본인의 1년 또 걔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사모펀드 같은 것들도 다 그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그 사모펀드들도 저도 옛날에 2014년도에 저한테 3억 펀드 주면은 수익률 정확하게 챙겨준다고 하신 분이 한 명 있었어.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야. 사모펀드. 201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14년도 때 막 엄청난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3억에서 이제 5억 정도를 주면, 3억 이상 하면 안 된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이상의 쩐주들, 뭐 재벌 2세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됐다. 에코프로에서 또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막 덤벼들려고 하는데, 박순영 작가가 거기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매도 붙지 마라. 카르텔 붙지 마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마치 이순신이 12척 가지고 지금 얘기하듯이. 이순신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저기 어디로 쳐들어올지. 울돌목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울돌목에서 딱 하객진 치고 12척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얼굴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하고 지금 무슨 나룻배 뭐 이상한 거 막 저기 어선들 같은 거 막 다 뒤에 막 있고, 본인 혼자 지금 막 거의 뭐 단독으로
에코프로나 이런 이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오를지 자기들은 정신도 못 차리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박순혁 작가 혼자만 이 상황을 간파하고 있고, 적이 어떤 걸로 이 에코프로를 박살을 내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개인의 피를 빨아먹을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박순혁 작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거야. 개인들도 그냥 오르기만 할 것만 기다리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자기들 피해를 줄지를 뭐 건너건너 들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력, 이 정보도 없고 이걸 하나로 딱 규합시켜가지고 정말 그 수조 원대의 세력 돈을 갖고 있는 그 기관들하고 맞서 싸워서 결국 그 사람들은 순손실을 막 몇 조씩, 결국 지금 현재는 이제 5% 펀드 매니저들,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또 재벌 2세들 지금 쩐주들 지금 돈 엄청 몇천억, 몇백억에서 몇천억 지금 손실 본 사람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수조 원의 지금 손실을 보게 만들고, 거의 뭐 일본 함대로 따지면, 임진왜란 때 일본 함대로 따지면 뭐 한 12척까지 500척을 그냥 침몰시켜버리는 그 대승을 거둔 게 지금 올해 박순혁 작가의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럽니까? 뭐 기적.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이 짜릿함을 모르죠. 근데 그 주식 투자 돈 벌어본 짜릿함을 모르는데 이 스토리의 짜릿함은 너무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돈은 뭐 제가 뭐 사실 거기다 돈을 투입해서 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간접 투자를 많이 해요. 간접 투자 뭐 여러 가지 간접 투자를 하지, 제가 직접 어떤 종목을 선정할 줄도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공부 안 하고 제가 그냥 모르는 거 투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또 할 자신이 없어서 제 업에 또 자기 밥벌이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시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니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공부를 해서 버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냥 그걸 봤을 때 이건 역사다. 이건 히스토리다. 이런 걸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는 걸 행하기도 힘들고, 아는 걸 행하는 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일단 안다. 공매도 세력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유망한 걸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마음,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불쌍하다. 쟤네들 돈 빨릴 텐데. 그러니까 지장이고 덕장이야. 덕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다,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말해줘야 되겠다는 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용기. 지장, 덕장, 용장이 된 거예요. 지장, 덕장, 용장이야. 그냥 외모는 저렇게 뭐 머리가 없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저런 외모실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상당히 그 호남형이고, 머리 나중에 이제 한동훈처럼 가발 쓰시면 완전히 미남이야. 완전히. 예, 완전 미남. 한동훈보다 더 미남입니다. 제가 봤을 때. 팔다리가 길고, 멋있더라고요. 쫙 이렇게 여의도에서 보시니까. 그런 분이야. 근데 그분이 지장, 덕장, 용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제가 그냥 그분을 괜히 뭐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게 아니야. 어그로 끌려는 것도 아니고 그분하고 저는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저 정도 채널에서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뭐 프로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 정도 배움이 있고 뭐 저렇게 사회생활 한 사람이 저 정도 얘기한 정도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얘기하겠지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정도는 되니까 이 얘기를 저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거기에 F프로에 뭐 예를 들면 몇억 집어넣어 있는데 뭐 돈 벌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나중에 이제 이 영상 누가 봐서 너는 저기 네가 돈 벌어서 그렇지. 뭐 댓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돈 많이 박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했는데 저 하나도 안 박았고요. 직접 투자 안 합니다. 간접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가장 지적이었고, 그리고 가장 덕이 있어 보였고, 가장 용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박순혁 작가였고, 누가 뭐래도 2023년, 그리고 이 영향은 근래 10년 안에 가장 멋있는 게 아닐까. 근래 10년 안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가장 멋있는 분이 박순혁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내일 하루 남은 2023년에, 3년을 하루 남은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